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적으러 하겠습니다. 이승만 원자력 시험이니까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십시오. 에너지 자원 빈곤이 축복인가 재앙인가? 어떤 것 같아요?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에너지 자원이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 재래를 했어요. 만약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원이 많았으면 아마 원자력 기술 재래하지 않았을 거예요. 에너지 자원은 언젠가는 다 없어져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에너지 자원 없는 나라가 원자력 기술 재래에서 세계 1등 국가가 됐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1948년 북한이 송전을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전기가 하나도 없는 나라로. 그때 미국에서 그 발전함을 두 개를 보내가지고 인천하고 부산에서 발전을 했어요. 그게 다 합쳐서 2만 킬로와트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나라 큰 그 아파트 단지 하나도 부족한 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47년 만에 우리가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할 때 그 서해안의 곡창지대를 포기를 하고 화천수력 발전소를 사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우리가 그때 곡식이 가장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곡창지대를 포기하고 화천수력 발전소를 사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희생을 받았어요. 왜 이승만 박사가 곡창지대를 포기하고 화천수력 발전소를 우리가 사수를 했겠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송전을 중단하고 그 전기로 무기를 만들어서 6.25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전기에 한이 맺힌 분이에요. 그래서 곡창지대를 포기하고 화천수력 발전소를 사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화천소를 사수를 하고 나서 이승만 때도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쓴 글이 있어요. 8호 오랑캐를 무찌른 호소라는 뜻이래요. 그게 그만큼 그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에 대한 그 열망이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이제 자, 여러분이 1948년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1948년. 1948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을 한 해입니다. 1948년이. 그리고 1948년이 이승만 박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해예요. 저는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1948년에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을 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나라가 세계 중심에 있어요. 중당정제. 또 극동에서 한국에 지금 분쟁의 중대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한 일치로 보질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공적이 뭐겠느냐? 저는 이제 원자력 씨앗은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했고, 6.25가 1950년에 일어났죠. 1948년에 국가 건설하고 49년에 교육 헌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50년 6월 1일 날 의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의무교육을. 그리고 그달 25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교육 헌장으로. 그리고 이제 53년에 정전을 할 때, 정전하고 나서 가장 큰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뭐냐면 유네스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쇄기를 공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인쇄기로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찍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가장 빨리 문명을 탈출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씨앗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 가난한 나라에 교육 헌장을 발표하고 음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박사가 사실 이제 정기에 한해 맺힌 분인데 사실 정기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57년인가 그렇죠. 미국 대통령의 과학고민 닥터 히슬러가 그 당시 경무를 방문을 했어요. 그때 이승만 박사 그분한테 물었어요. 에너지 자료를 해야겠는데 전기를 만들어야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분이 원자력을 하라고 보냈어요. 자, 그때 우리나라 국민의 인구가 2천만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국민 소득이 67불인가 그랬어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자,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가 인력도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원자력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이제 이승만 닥터 히슬러한테 물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원자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닥터 히슬러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0년이 걸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1959년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2천만에 국민 소득 70불도 안 되는 나라가 인력도 돈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원자력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언제 가동을 했습니까? 1978년에 고리 1호기가 애들 넘겨주실래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세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이 백두산 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기 천지 가서 보신 분이 있어요? 네, 네. 어떤 분이 천지에 올라가서 이런 글을 썼어요. 아, 백두산아,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가지고 있구나.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울컥했어요. 왜 이분이 천지의 물을 보고 이런 시를 썼을까? 우리나라가 지난 5,000년 역사에 외침을 933번을 받았다 그래요. 그 많은 외침에 우리 국민이 흘린 눈물의 비유를 했어요. 그 질곡의 역사. 우리 국민이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 많은 외침을 통해서 흘린 눈물을 백두산 천지에다 비유를 했어요. 역시 시인이 보는 그 눈이 참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백두산 올라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자, 백두산 2,800m입니다. 백두산에 있는 천재물은 빗물이나 눈으로는 그렇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 어디서 왔느냐? 지하수가 솟아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럼 2,800m까지 물이 올라오려면 적어도 280기압이 해야만 지상 그것까지 물이 올라와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백두산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화산지대라는 뜻입니다. 그 아래 어마어마한 열이 지금 그 열이 어디서 그 지하수를 위에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언젠가는 터져요. 저게 언젠가는.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국가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어요? 정직한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정상적으로. 두 번째는
그 국민이 살아가야 할 국토가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모든 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돼요.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헌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헌법을 지켜야 돼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방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원자력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원자력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6.25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정해요. 상처받은 민주국가 자존심.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 치하에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외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민주공과 자존심인데, 그래서 우리는 문화, 경제, 과학기술 식민지였어요. 그것이 6.25 끝나고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여기 지금 이제 하버드 대학, 여기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세요. 토마스 바스라는 분이 책이 없다면 신도 신목을 지키고 정의는 잠자며 자연과학은 정제되고 철학도 문학도 말이 없을 것이라 유명한 말을 하겠어요. 자, 우리나라가 1905, 그 일찍이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배고프 시절에 의무 교육을 실시했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빨리 된 거거든요. 넘겨주세요. 그 날씨가 1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가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피부병이 바로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때는 아마 오해라는 말이 없었을 거라고. 지구를 이렇게 더럽히는 게 누구냐 이거죠.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지구를 이렇게 더럽혀놨어요. 오늘이 33도입니다. 다 여기에 시작된 거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그럼 우주라는 게 뭐냐? 여기 이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신명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터니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 육신이 죽고 나서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학이라는 게 뭐냐? 제가 어느 날 고등학교 강의를 갔는데 어떤 학생이 손을 들는지 우주가 뭐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우주란 말을 자주 써요. 근데 우주를 제가 설명을 못 해주고 왔어요. 우주를 저게 우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물리학을 책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우주 정의가 시간과 공간의 존재하는 구조라고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의 존재. 자, 여러분 성경을 딱 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태초란 말은 뭡니까? 시간의 개념입니다. 천지는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다. 성경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 인간과 동물의 가장 다른 점이 뭐냐고 여러분 질문하면 뭘 여러분이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억지로 잠을 깨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에요. 억지로 잠을 깨는 동물.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찍 다 일어나시죠. 억지로 잠을 깨는 동물.
그게 뭐겠어요? 인간은 시간을 인지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인지하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의 시간의 스케줄을 따라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을 인지하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에요. 어떤 동물도 알람 켜놓고 일어나는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세 가지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시간을 인지하는 능력, 또 하나는 문자를 사용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는 숫자를 사용하는 능력이 있어요. 숫자를. 자, 저는 그것을 진화의 벽이라고 봐요. 어떤 동물도 시간 인지를 안 해요. 문자를 사용하는 동물이요, 숫자를 사용하는 동물이 없어요. 그것이 진화의 벽이에요. 그것이. 자, 여러분이 문자하고 숫자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문자가 중요하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숫자가 중요하다는 사람. 자, 우리가 100년 전에 대한민국이 90%가 무명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들이 삶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 그 엄마가 숫자의 개념이 없으면 사정을 할 수가 없어요. 숫자의 개념이면 살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숫자를 세는 능력이 글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은 제가 이제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신은 존재하는 거야.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우주가 유한한가 무한한가가 그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고 있어요. 우주가 유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봤어요. 우주가 무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주가 무한하다. 그럼 우리 여러분 성경 다시 읽어야 되겠어요. 만일 우주가 무한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만이 무한한 존재예요. 이게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유한한 우주를 창조했다. 그래야 모순이 없어요. 근데 유선역학에서는 우주가 무한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상대성 이론이 들어오면서 우주가 유한하다고 판결이 났어요. 우주가 지금 팽창을 해요. 그것은 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우주를 창조했다. 그래야 모순이 없어요. 이 우주에 무한한 존재가 두 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숫자를 한번 세어보세요. 1에서 2, 1, 2, 3, 4 어디까지 셀 수 있어요? 숫자는 무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신의 언어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숫자는 무한이에요. 그 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곳이라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자연과학이라는 게 뭐냐? 우주가 대성이에요. 바로 자연과학은 시간과 공간 간의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학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과학에 가장 필요한 게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원이,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모든 에너지는 오염이 따라다녀요. 그리고 이 과학을 통제하는 사람은 수학이고 그 수학을 하는 것은 또 인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학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얘기를 많이 할 정도예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는 수학이 키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중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되겠죠. 자, 제가 이제 원자력,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여러분 원자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 뭡니까? 매일 먹는 음식은 여러분이 원자력을 먹는 겁니다. 음식은 태양열을 저장하는 것이 음식이에요. 그 태양열이 바로 원자력입니다. 핵융합이라는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력 위에서 살아요.
그 성경이 그랬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바로 원자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의 탄생은 빅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보시면은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원자력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물질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자력 방식에 저 C 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빛의 속도가 들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저 방정식에 빛의 속도가 들어있다는 뜻은 바로 우주가 질서 정연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질서 정연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 그것이 혼란이라면 인간이 수익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런 방정식이 우주가 질서하다는 거 우리가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원자 핵이 뭔가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원자를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가운데 이게 핵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 핵이 이 원자에 얼마냐면 10,000분의1밖에 안 돼요. 핵이 조그만 게 전체 원자의 10,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작은 핵이 놀랍게도 전체 무게의 99.9%를 가지고 있어요.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핵이 전체 핵의 99.9%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는 텅텅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원자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 밀도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핵의 전체 99.9% 핵의 밀도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계산을 했어요. 핵의 밀도가 보십시오. 물의 밀도가 1입니다. 핵의 밀도가 공이 14개예요. 자, 여러분이 상상이 갑니까? 밀도가 철보다 100조 배나 커요. 여러분 이런 건 상상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원자 핵의 밀도가 철보다 100조 배나 커요. 자, 그렇게 단단한 핵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깨겠어요? 망치로 못 깨요. 그것이 과학기술입니다. 중성자로 하는 것을 때리는데 중성자가 너무 빨라면 못 깨요. 너무 느려도 못 깨요. 그래서 적당한 중성자를 만들어서 때리면 핵이 깨어져요. 그것이 바로 과학기술이에요. 그 적당한 속도의 중성자를 만드는 것이 과학기술이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철보다 100조 배나 밀도가 큰 핵을 깨뜨렸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죄입니까? 다음 슬라이드 남겨주세요. 다음 남겨주세요. 다음요. 또 다음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원자력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신이 인간 몰래 원자의 10,000분의 1밖에 안 핵에 감춰주는 에너지예요. 신이 인간 몰래 거기다 감춰놔서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래서 그걸 깨뜨리면은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그것은 바로 과학기술의 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무나 꺼내줄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생명의 원천 에너지, 태양빛이 바로 원자력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근데 참 원자력은 참 신비한 게 많아요. 우리가 폭격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한번 터져요. 폭격은. 근데 핵물질은 어떤 질량에 도달하지 않아요. 어떤 무게에 도달하지만 절대 터지질 않아요. 그것이 이제 임계 질량이라는 건데, 보세요. 우라늄은 적어도 23kg가 있어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하로는 핵무기를 못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플루토늄은 한 5kg. 예. 플루토늄은 한 6kg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작으면 핵무기를 못 만들어요. 그것이 폭약하고 원자력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티컬 매스라 그러는데 저 질량에 도달해야만
핵이 깨져. 핵무기가 폭발을 해요. 다음 스물. 그것이 바로 자연의 신비입니다. 다음. 자, 다음에 또 이거 이제 그 핵실험했던 결과들인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보십시오. 1948년에 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핵무기가 가벼워졌냐면요. 그때는 약 5톤이 핵무기였어요. 지금은 핵무기가 540g, 10분의 1로 줄었어요. 지금은. 나가사키만 해도 5톤인데 지금은 540kg 핵무기가 아주 소형화가 됐어요. 지금은요. 그만큼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했다는 뜻이죠. 다음 쓰라는 것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1959년에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고 조그만 용경 원자를 건설하는 그 시사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건 아주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국민소득 70불도 안 되는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이건 세계 어떤 지도자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인구 2천만 시대, 국무소득 70불 시대 원자력을 심은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 넘겨봐 주세요. 여기 이게 이제 영국용 원자를 구입하는 건데, 여기 보시죠. 여기 맨 앞에 이 만자가 보이죠? 이승만 만자, 그 사인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장관들 했던 그 당시에 이게 그러니까 1959년, 57년, 훨씬 더 빨리, 그보다 1년 전에 이제 용경 원자로 구입하는 그 공문이에요, 이게. 아주 역사적인 공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여기도 그 중에 일부인데요.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장관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예. 예,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예, 이거 전부 뭐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환이라고 썼을 때 그런 그 공문이 아직도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아까 우리가 에너지 자원이 없는 것이 축복인가 재앙인가 그런 제가 의문을 들었는데 1979년에 미국의 TMI 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났어요. 두 나라가 다 과학 선진국입니다. 미국, 소련. 근데 놀랍게도 과학 선진국에서 원자력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이젠 원자력 시대가 끝났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원자력을 다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우리가 원자력 기술자를 해버렸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제 원자력은 두 가지 추력이 있어요. 하나는 원자로 개발하는 추력이 있고 하나는 핵연료 국산화 추력이 있었어요. 저기 앉아 계시는 김병호 박사가 원자로 기술자 랩의 맨 처음 책임자였어요. 저는 핵연료 국산의 맨 처음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이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79년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가 그때 혼란에 빠졌어요. 대한민국이. 그때 국보위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원자력 연구소를 없애라는 압력이 굉장히 거셌어요.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 당시 국보에 있던 그 오명 장관이 끝까지 막아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원자력 연구소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치옥의 창시 개명을 했습니다. 원자력 연구소를 한국에너지연구소로 이름을 바꿨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독립국가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싶은 연구소 이름도 못 가졌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원자력 연구소 간판을 내리고
한국에너지연구소를 간판을 걸었을 때 거기에 앉아있던 우리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기억의 제2의 창시 계명이라는 글을 썼어요. 우리가 갖고 싶은 이름도 못 가졌어요. 그날 에너지연구소에 간판을 갔을 때 우리 앞에 앉아있으면서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러면 원장연구소 이름을 언제 찾았느냐? 제가 원장연구소에 있으면서 해결주식회사 겸직을 하면서 해결주식회사 가서 건설을 했어요. 그 79년에 해결주식회사 준공식에 그때 강용훈 국무총리가 오셨어요. 그 준공식을 마치고 헤드테이블에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강용훈 총리한테 부탁을 했어요. 원장연구소 이름 돌려주십시오. 그 양반이 깜짝 놀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9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너지연구소 이름입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한국원자력연구소 이름을 다시 찾았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자력을 우리가 가는 이름도 가질 수 없던 그런 질곡의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자, 우리가 원자력 기술자를 하면서 국내 사람들이 그랬어요. 많이 비난을 했어요. 전 세계 원자력을 다 포기했는데 왜 너희들이 돈을 들여서 원자력 기술 자립하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엽전이 무슨 원자력 기술 자립이냐고 많은 비난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서울에서 밥을 먹는데 한전 직원 들어가 앉았는데 어떤 한전 직원이 해결료 담당 직원이 날 보고 술 이만큼 쳐가지고 엽전이 무슨 해결료를 국산하느냐고. 사다 쓰면 되지 너희들이 만드는 거 해결료 깨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이런 비난을 받고.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서 우리 팀한테 그랬어요. 어제 우리 이런 얘기를 듣고 왔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원자력 기술자 하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했어요. 저희들이 80시간씩 일하면서 수없이 밤을 새웠어요. 우리는 화학 공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밤을 새워본 일 있어요? 일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밤을 새워본 일 있어요? 정말 많은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제가 79년에 왔는데 연구비가 그 당시에 우리 6명이 일을 하는데 연구비가 980만 원이에요. 1000만 원도 안 됐어요. 자, 6명 1년에 연구비 980원에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헤맨 줄 아세요? 서울 청계천에 가면 부품 공장이 많이 있었어요. 청계천 가서 부품을 그 험부품 사다가 일을 했었어요. 험부품.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면 3개월씩 걸려 물건을 사는데 근데 현금 들고 가면 바로 그날 사와요. 그 값도 10분의 1, 100분의 1. 그 그게 사다가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미 그 서울시장이 청계천을 복귀를 한다고 해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청계천에 조국 근대화 배 하나 세워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때 중구 지역에 많은 연구소가 그 부분 사다가 우리가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런데 그 뜻을 이해를 못해, 이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언젠가 청계천에 조국 근대화. 그리고 청계천에 헌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같이 가난한 학생은 헌책방에 사다 책을 썼어요. 그 청계천, 저는 청계천 지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부품 사려고 청계천을 헤맸던 생각. 정말 그 당시에 청계천은 많은 기업에, 중소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준 그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질국의 역사가 우리한테 있어요. 제가 요즘은 가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80시간씩 이러고 살았어. 그러다 우리 한 번도 월급 달라고 데모한 일이 없어.
한 번도 우리가 수당 달라고 대모한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1940년생입니다. 저희들이 우리나라 사남아 세대의 막내 수능이에요. 저는 우리 사남아 세대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배가 고파서 책을 읽고 먹을 것이 없어서 꿈을 먹고 산 세대다, 우리는. 우리는 꿈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꿈을 대충 이루었어요, 우리 세대가. 내가 요즘 대학에 가서 가끔 그런 얘기, 당신들은 지금 무슨 꿈을 먹고 사느냐, 그죠? 당신은 무슨 꿈을 먹고 사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우리 원자력 기술 졸업하면서 우리 독일에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갖고 싶은 시설이 똑같은 거 있었어요. 그 시설 들어가면 카메라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 4명을 데려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그 공장을 4등분 해가지고 4명한테 사인을 줬어요. 너는 이것만 보고 와서 밤새 들어와서 그려. 너는 이것만 보고 그려. 그래서 호텔 밤에 들어오면 밤새도록 낮에 가서 본 것을 그리는 거예요. 그 공장 도면을. 일주일이 지나면 그 공장 도면이 완전히 나와요. 우리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 하나만 알려줘도 10개를 배워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9개를 줘도 10개를 못 채워요. 그것이 관심의 차이. 하나만 보여줘도 10개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에 관심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 성공이에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여기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원자력 강국 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건설한 원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로예요. 1400만 킬로와트짜리입니다. 원자로 하나가. 근데 그 원자로를 석탄으로 그중 태우려면 석탄 연료 적어도 350만 톤을 태워야 돼요. 근데 우라늄 1톤으로 가동을 해요. 350만 대 1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로 힘을 싣고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에 고리 1호기를 건설할 때 얼마나 된 줄 아세요? 그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0억 원인가 그랬었는데 고리 원자력 발전소 한 개 건설이 1,700억이었어요. 원자로 하나 건설비가 1년 예산의 4분의 1이었어요.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은 우리 1년 예산 가졌으면 원자로 150개를 지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랬을 때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 동의한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것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1978년에 고리 1호기가 탄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79년 체르노빌 사고가, TMI 사고, 체르노빌 사고가 나면서 원자력이 완전히 다운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원자력을 포기할 때,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원자력 연구개발 지원을 엄청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강국을 가는 데는 전두환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씨를 이승만 대통령이 심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거두었어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세계 1등 원자력 발전국으로 가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의 우리 원자력 역사입니다. 저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게 고마운 건 뭐냐면 그 세 분은 우리 국민의 능력을 믿었어요. 우리 국민의 능력을 신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투자를 했었어요. 우리 국민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능력,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우리 국민이 아무것도 못한다면 투자를 하겠어요?
저는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국가 원수들이 우리를 믿고 투자를 해줬다는 게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다르구나.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 다르다는 걸 보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저는 그 이화장, 이승만 대통령이 지난달에도 거기를 다녀왔어요. 이화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10대 먹었어요. 자주 이화장을 갑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 앞에 있는 것이, 맨 앞에 있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 흉상인데 원자력 연구소에 있는 겁니다. 저게. 그리고 저쪽 것은 그 이화장. 그 이화장의 그 며느리가 살아요, 지금도. 그 며느리, 그 이화장에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입니다, 저게.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바라크 원전, 세계에서 가장 큰 1,400만 킬로와트자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원전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우리나라 탈원전을 좀 이야기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했어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잔인한 사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탈원전을 고려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을 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선언을 했어요. 거기 김동원 씨라고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숨이 막히는 심정이었대요. 자, 탈원전이 하고 싶으면은 국무회의에서도 할 수 있잖아. 어떻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 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탈원전을 선언해요? 거기 앉아있던 원자력이 가슴에 비수를 꼽는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구나. 그 예성 원자력 기술 잡은 사람도 한마디 미안한 사과도 없었어요. 그냥 탈원전 선언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원자력 부품 공장이 한 700개 있었는데 반이 무너졌어요. 반이. 지금 그거 극복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전두환 대통령의,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로 간다고 그래서 저는 그 양반이 그걸 가서 보면 마음이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막에서 오는 그 어마어마한 시설을 우리 국민이 건설했어? 그래서 국민의 믿음, 대한민국 기술, 그걸 보고 탈원전의 마음을 바꿀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를 보고 와서 탈원전을 더 밀어붙였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탈원전을 밀어붙였을 것 같아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하는 겁니다. 그거 빨리 죽여야 돼. 그래서 더 밀어붙였어요. 지금 정말 실망했었어요. 그러고도 다니면서 원자력 발전소 세일한다고 다녔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탈원전 하면서 원자력 세일을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이 적어도 60년이에요. 60년 동안 해결로 공급해줘야 되고 AS 해줘야 되는데 탈원전 하면 그게 불가능해요. 탈원전 하는 날은 원자를 못 팔아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해요. 앞으로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오면은 전기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자, 그걸 뭘로 충당할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우리가 LNG로 발전을 하면요, 원료값이 90%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10%밖에 안 돼요. 근데 원자력은 원자력 기술 작업을 100% 한다면은 연료값이 5%밖에 안 돼요. 95%는 인간의 머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인간의 머리가 켜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는 무슨 선택이 있어요? 원자력은 그야말로 필수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또 다행히도 우리는 세계 원자력 발전 최강국이 됐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원로 과학자 5명 불러서 과학의 날 그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었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미국 땅에 우리 원자로를 건설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주리 대학에 우리나라 연구용 원자로를 지금 곧 건설하려고 계약이 끝났어요. 미국 땅에 언젠가는 대형 원자로를 우리가 건설할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연구했어요. 자, 원자력 연구소는 JMC에 원자력 연구소를 방문한 사람은 희호탑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희호탑입니다. 새시대 동료. 자, 다음 슬라이드요. 이것은 전두환 대통령의 희호탑입니다. 원자력은 국력이라는 큰 희호탑이 있어요. 그 다음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희호탑입니다. 용경 원자로 완성하는 하나로 원자로 오셔서 남긴 글이에요. 다음은요.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희호탑입니다. 천전 한국 힘 원자력. 그래서 대통령이 JMC의 원자력 연구소로 방문하시면 전부 희호탑이 하나 있어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21세기에 과학의 불가사리가 3가지 있어요. 첫째가 뭔지 아세요? 세계 정상의 원자력 발전국에 한국이 탈원전한 것이 하나의 불가사리였어요. 자, 두 번째, 산유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었어요. 산유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요. 자, 사실 중동은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니까 세계 언론이 깜짝 놀랐어요. 그 서방 국가 언론이 아랍에미리트 국왕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요. 너희 나라는 앞으로도 100년 쓸 수 있는 기름이 땅에 묻혀 있는데 무슨 원자력을 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국왕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녔어. 우리 아버지는 자동차를 타고 다녔어. 나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다녀. 우리 아들은 아마 우주선을 타고 다닐 거야.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 손주는 다시 낙타를 탈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100년을 위해서, 100년의 후손을 위해서 원자력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번 그 기자가 아무 소리도 못한 거예요. 야, 100년을 위해서 한다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10년 앞도 못 봐요. 우리 정치인들이. 원자력은 갈수록 안전해져요. 왜냐하면 과학은 후퇴하지 않아요. 원자력은 앞으로 원자력 사고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저는 언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만든 기계는 완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원자력도 100%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교육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세상에 완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예.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스티브 호킹스가 죽기 2년 전에 인류에 대한 경고를 한 겁니다. 맨 처음에 기후변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클라이메이트 체인지가 아니고 지금은 클라이메이트 보일러라는 거였어요. 지구가 끓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5월 말인데 지금 33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태양계의 거대한 에스테로이드가 지구와 충돌할 거다. 태양계에 한 2,000개 정도는 만약 지구와 충돌하면 지구가 엄청난 고통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중국가 코로나 경고를 했어요. 이 양반이 경고하고 2년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시대복음주의 영국의 물리학자는 우리가 그렇게 평을 합니다. 인간으로서 신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경고를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가장 큰 경고가 기후변화입니다. 이걸 뭘로 막을 거냐 이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자,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어디까지 왔나 한번 보십시다. 첫째, 대용량 원전 건설.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로를 건설하는 나라. 두 번째는 용경 원자로를 이미 우리가 요르단에 수출해서 가동을 시작했어요. 용경 원자로. 그리고 세 번째는 해수 잠수함 원자로 우리가 개발했어요. 해수 잠수함 원자로는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에 실으려고 개발한 겁니다. 제가 소장실에 해군 제독을 만났어요. 그때 한 얘기가 원자력 잠수함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면 어느 때든지 원자력 잠수함을 건설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 조선사업의 세계 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달에 국회 헌정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북한은 그렇게 핵무기를 만드는데 왜 우리는 만들면 안 되냐고 막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북한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 줄 아냐. 북한은 깡패국가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국제협약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근데 우리는 신세국가예요. 국제협약을 지켜야 되는 신세국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북한은 국제협약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나라의 차이다 하는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 앨런 머스크가 참 원자력 산업에 없어서 사주는데 정말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공산국가와 자유국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이 사진을 띄웠어요. 북한을 뭐라고 평했냐면 밤이 되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나라. 불빛이 하나도 없어서 평양 지역은. 자, 남북은 총생산이 딱 60배가 났어요. 6.25 사변이 끝났을 때 북한이 훨씬 우리보다 조건이 좋았어요. 전기가 다 북쪽에 있었거든. 근데 반세기 지나고 남북한이 총생산 60배가 차이가 났어요. 그게 뭐냐?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자유에 있고 없고였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께 기회를 주었어요. 쌍놈이고 양놈이고 모든 사람께 기회를 주었었어요. 근데 북한은 그 당시에 많은 남한 사람을 끌고 갔는데도 다 탄광에 보냈어요. 딱 하나 자유민주주의. 그 두 나라를 이렇게 차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근데 불행하도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오늘의 대한민국. 제가 그랬죠. 한국의 산업화 세대는 배가 고파서 그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꿈을 먹고 사는 세대다. 아마 아까 90세가 넘으시는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세대 배고프셨죠. 많이 배고프시고. 저도 참 배고픈 삶을 살았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도시락을 가지고 간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원래 수학자가 꿈이었어요. 근데 고3 때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수학과를 가겠습니다. 그 담임선생님 나를 쳐다보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은 수학을 하는 게 아니야. 수학을 하면 아무것도 갈 곳이 없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그분이 화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화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인연을 참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그분을 만난 줄 알았으면 수학자 길을 갔을 거예요. 근데 유학 가서 불수학을 공부를 했고 그것이 원자력과 관련이 돼서 한국을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인연이라는 게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참 좋은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에요? 문화, 경제, 과학기술의 선진국이 됐어요. 불과 반세기 만에. 그것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바탕한 자유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남북한을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북한은 지금 전기 생산량이 우리나라의 4.4%예요. 내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이제 북한은 하루 1시간 전기도 못 써요. 대중이. 자, 여러분 24시간 전기, 24시간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24시간 전기가 나오고 더 물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정전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9분까지 내려갔어요. 9분. 그 일본이 한 10분쯤 돼요. 미국은 1년에 40분이 정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는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아요. 전압이라든지 주파수 같은 것이 가장 안전된 나라고 가장 정전 시간이 짧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국민이고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얼마나 위대한 국민입니까? 그거 보면. 제가 79년에 유학을 갔을 때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한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지금을 다녀보면. 그것이 대한민국 오늘의 모습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1959년에 에센소피스 아이젠하워가 원자력 평화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때 제가 원자력 소송할 때 우리는 원자력 후손이어서 에센소 넥스트 제너레이션. 지금은 우리가 원자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에센소 휴메니트. 지금 우리가 원자력 하는 것은 인류애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전 지구 인구가 인류가 살아나려면 원자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자력 한 국가가 아니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원자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센스 오브 휴머니티. 원자력은 인류애다. 그것이 지구상의 인간을 살리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자, 체코. 유럽의 원자력 발전소 종국입니다. 거기에 체코에 우리나라 원자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자존을 지르고요. 그 유럽 사람들이 많이 우리한테 시비를 한 거예요. 그 막으려고.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워낙 기술이 앞섰고, 우리나라 토목 기술이 워낙 앞섰고,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 슬라이드. 제가 이거는 연합뉴스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가 도움이 없으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얘기죠. 북한에 한마디도 많으냐. 저희들 원자력 기술을 하면서 참 반핵한테 많이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반핵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했는데 왜 한마디도 못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원자력 하면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해요. 근데 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는데 한마디도 못하냐. 제가 사는 동네 가는데 보면 노조들이 데모하는 데가 있어요. 어느 날 거기 들려서 노조한테 그랬어요. 당신들 데모하는데 힘들지요. 힘든데.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데모 없는 나라로 가십시오. 그 데모 없는 나라가 어떠냐? 북한에 가면 데모 없어요. 어? 북한에 가면 데모 없는 나라 얼마나 편해. 뭐 여기서 데모는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냐고. 북한에 데모가 있습니까? 파업하는 있습니까? 얼마나 멋진 나라예요. 가서 거기 가서 살라고 그랬어요. 저는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200억 불짜리 사인하는 것을 여기서 밤 11시에 우리 TV로 보면서
정말 그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우리가 원자력 기술자라면서 많은 비난을 받고 듣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쓴 글이 역사와 신을 창조한 원자력 기술, 밤새도록 글을 썼어요. 내가 훌쩍훌쩍 하면서 우리 집 사람이 옆에서 쿡 지내면서 왜 그렇게 우느냐. 그 원자력 기술이라고 해서 받았던 그 멸시, 부정적인 건. 그래서 제가 그날을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날을 뭐라고 썼냐면, 그러다가 원자력 기술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원자력 기술식민지로부터 독립된답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 발전, 원자력 때문에 또 한 번 많이 운 때가 있어요. 훌쩍훌쩍. 우리 저 김병국 박사랑 같이 갔지만, 오펜하이머가 1940년 만하탄 프로젝트 핵무기 만드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훌쩍훌쩍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그 꿈을 못 이뤘었어요. 왜냐면 우리 국제사회와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가 없고요. 그러면서 저는 2009년에 알아보면서 그 계약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고, 오펜하이머 핵무기 만든 제조 과정을 쭉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저는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예,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어디 가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맺음을 할게요. 인류 생존 위협의 교변을 막기 위해 국제협력으로 원자력 발전을 펴야겠다는 얘기. 자원 빈곤은 우리에게 축복이었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원 빈곤이 축복이었고 우리는 원자력 기술자로 1등 국가가 된 게 바로 그거였단 말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갖는 생애 무게, 그것이 내포한 지질의 무게가 1000개란가. 나는 이건 정치가들한테 하고 싶은 소리예요. 그 양심이 한 거냐, 이제. 저는 저거 운영하는 도서관의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애국하는 방법이 뭔 줄 아느냐? 딱 하나.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애국하는 거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애국의 길이야.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질서가 있어요. 네. 사회가 질서예요. 제가 원자력을 하면서 40몇 개국을 다녔어요. 보니까. 어떤 나라는 자원이 많은데도 거지같이 살아. 어떤 나라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데 잘 살아요. 자, 그러면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가 뭐냐? 뭐겠어요? 첫째 선진국 조건은 국민이 정직해요. 선진국의 첫째 조건은 국민이 정직해요. 정치 지도자가 정직해요. 두 번째 선진국의 조건은 국민의 독서력이에요. 국민의 독서력. 글을 읽지 않는 국민이 어떻게 선진국을 가요? 세 번째 선진국의 특징은 뭐냐면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요.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그 여성의 인력을 활용 못하면 선진국 못 가요. 저는 딸만 둘 키우면 딸기 아빠입니다. 저는 첫 아이를 딸을 낳고 두 번째 아이를 기재배를 낳았어요. 그래서 딸기 아빠라고 그럽니다. 저는 두 딸 다 공과대학을 나와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결혼이 선택이 됐고 직장이 필수가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여성이 남성당 그런 말이 다 없었어요. 여성, 남성을 합쳐서 인간다운 말로 바뀌었어요. 이제 남녀가 똑같이 살아야 돼 지금. 그래야 우리가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자, 한마디만 더 할게요. 미국이 400년 만에 세계 최강국이 됐어요. 딱 400년 걸렸어요. 자,
유럽에서 미국을 건너간 사람들이 1호 인생이 갔어요. 상륙에서는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영웅이 누구냐면 서부에 나온 총잡이가 영웅이었어요. 여러분 서부 보면은 총잡이들이 영웅이었어요. 근데 무엇이 미국을 저렇게 하나로 묶었느냐? 놀랍게도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나고 세계 최초로 의무교육을 실시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 의무교육을 총잡이들을 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이 미국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불과 400년 만에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한 게 바로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49년에 교육헌장을 발표하고 50년에 우리나라 의무교육을 실시한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분은 원자력을 시험한 이유도 있지만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온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중요해서. 그리고 인간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좋은 데서 강의 듣기 힘드셨죠? 언제 제가 이제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 원자력의 아버지 장일순 박사님 다음은 정말 알차고 감동적인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그런데 원자력은 제 혼자 한 게 아니고 수백 명이 함께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얘기를 예. 수백 명 한 거지. 예. 지금 이제 사실 탈원전하고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이 거의 안 갔어요. 근데 요즘 이제 조금씩 이제 다시 이제 가는 학생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 탈원전 바로 직후에는 학생들이 전혀 안 갔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인식이 바뀌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현 정부도 그렇죠. 다른 선택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선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원이 없고, 특히 요즘 중동 문제가 저렇게 터지면서 기름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정부가 좀 그런 점에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요즘 정부에 많이 권해요. 원자력을 더 하자. 지금 우리가 31%가 원자력으로 발전하는데 우리가 만일 50%까지만 원자력으로 해도 전기값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다 썼어요. 적어도 60%는 원자력으로 하자. 그만한 능력이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우리 제조업이 살겠어요. 전기값이 뚝 떨어지는데. 그리고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는 나라. 요즘은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인류 역사를 바꾼 두 가지 기능이 뭔지 줄 아세요? 하나는 인조비료가 인류 역사를 바꿨어요. 인조비료가 오기 전에는 인구가 10억이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70억까지 갔어요. 두 번째는 에어컨디션이었어요. 에어컨이 없으면 미국의 텍사스 아래 라스베 같은 도시가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 싱가포르의 어떤 강요가 그랬어요. 만약 에어컨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부채질하고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세계의 경제 지도를 바꾼 것이 냉동 시설이었어요. 에어컨디션은. 자, 우리가 에어컨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식물을 거의 반을 버려야 돼요. 조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에어컨디션이 지구상의 경제 지도를 바꾼 테크놀로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에어컨이 없으면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지금, 이 방에. 예,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최대로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원자력의 방향, 좌파 이재명 정부 하에서 원자력이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떨 것 같은지 주세요. 제가 볼게요. 네, 제가.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 단체에서 원자력을 키우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동 문제를 보면서 얼마나 지금 불안해요. 지금 휘발유 값이 보니까 2,000원이 벌써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기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많은데 전기값이 올라가면 제조업이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리고 원자력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최선의 선택이에요. 제2, 제3의 선택이 아니고 제1의 선택이어야 돼요. 그랬지만 과학은 후퇴화하지 않아요. 원자력 발전소는 갈수록 안전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각이 있는 사람은 원자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원자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원자력에 대한 성원이 필요한 겁니다. 국민이 원하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원자력 도와주실 거죠? 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문명헌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도보다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에게 USB를 건넸는데 그 안에 원자력, 가로 열고 원자로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 혹시 이와 관련하여 밝혀진 사실이 있나요? 예. 그때 뭐 이거는 확인된 바가 없고요.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거 뭐 아무도 몰라요. 예. USB에 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건 틀림없는데 원자력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마디로 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기술이에요. 훨씬 쉬운 기술. 왜냐면 핵무기는 한꺼번에 터뜨린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그 많은 에너지를 안전하게 꼭 필요한 거면 꺼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죠. 핵무기 만드는 건 오래된 기술 아니에요. 벌써 75년 된 기술이에요. 그게 무슨 일본에 떨어진 두 가지 핵무기가 있어요. 플루토늄하고 우라늄이 있었는데 플루토늄 복사는 미국에서 한번 실험을 했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져서 우라늄 복사는 일본 상공에서 실험을 했어요. 미국에서 실험 안 했어요. 일본 상공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75년 된 지금 그거 하이테크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예. 미국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우라늄 복사는 실험도 안 하고 일본에 와서 투하를 했겠어요. 그 당시에. 플루토늄하고 우라늄 복사는 완전 복선이 달라요.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예. 근데 실험도 안 한 우라늄 복사는 일본 히로시마에 와서 투하를 시켰는데 그게 터졌어요. 또 다른 질문? 예. 또 다른 질문입니다. 정승호 저희 건국운함의 청년 국장입니다. 원자력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폐기물을 제로에 가깝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원자력 발전소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에 원자력 발전소는 150기압에 350도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폐기물은 서 있는 거예요. 보세요. 개가 아무리 사나워도 우리에 가두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개가 아무리 사나워도 우리에 가두면 폐기물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살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위험해요? 원자력 발전소는 훨씬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과학은 계속 발달해요. 폐기물은 어마어마한 에너지 자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자원을 다시 리사이클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이 나올 거라고요. 그것은 과학자한테 맡기면 돼요. 자, 후쿠시마 원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후쿠시마 원전은 그 폐수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뭐 이재명이도 뭐 시끄럽게 떠들었어. 자, 보세요. 후쿠시마가 동해에 있어요? 태평양에 있어요? 태평양에 있어요. 태평양에 버린 물이 한국에 올라오면은 태평양 한 바퀴 돌아야 와요. 자, 그리고 저는 과학자의 양심을 믿어요. 일본 원자력인이 그 폐수를 버려서 일본인에게 해가 된다면 일본 원자력이 절대 안 보내요. 그건 과학자의 양심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고가 나서 그 폐수물을 버려서 우리 국민의 해가 된다면 우리가 목을 막을 거라고요. 저는 일본의 과학자, 일본의 원자력의 양심을 믿어요. 일본 원자력 연구소 오케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저는 과학자의 양심을 믿어요. 정치인하고 양심이 다른 게 바로 과학자의 양심이에요. 그것이 국민에게 해가 된다면 과학자가 절대 허용 안 해요. 과학자는 그런 사람 없어요. 네. 과학자는 그런 사람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코비드 백신. 그거는 정말 있었습니다. 자, 다른 질문입니다. 이성용 목사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1980년대 한국의 원자력 발전에 미국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질문의 이유는 제가 그때 주영흠 박사님에게서 배웠는데 이분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는데 어느 시점에 미국에 거주하게 되셨고 건강한 분이 피살되어 돌아가셨기에 질문 드립니다. 지금 누구 얘기예요? 주영흠 박사님. 누구? 주영흠 박사님. 이 미국에서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주영훈 박사가 누구죠? 아니야. 원자탄을 만드시는 우리 한국 유일한 주영훈 박사? 예. 아닌데. 오래된 일,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저거 모르는 이름인데. 80년대, 81년. 주영훈? 네, 서울대 물리학 나오신 원자로에서 아주 그분의 이름이 아니야. 주영흠. 주영훈? 뭐 알아요? 몰라. 오래된 뭐 잘못 알고 계시네. 원자탄 만드신 유일한 분인데 그분이 거기다가 이분이 암살당했어요. 아니야. 주영훈 맞아요. 아니야. 저거 대한민국 우리 원자력 간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데. 예. 원자탄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아니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원자력 여기서 산 증인입니다. 예. 다른 질문